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습을 쭉 진행해 오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은데요. 여러 가지 뭐 센서들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작업들도 진행을 해봤고요. 또 그런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하는 작업들도 이제 차차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되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어쨌든 데이터가 이제 좀 쌓이는 대로 분석을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그 분석하는 와중에 그 데이터를 모으는 와중에 우린 또 다른 작업을 조금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IoT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경우는 이제 계속 시간을 가지고 쭉 데이터를 좀 모아야 되지만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어떤 공정 데이터나 제조 현장에서의 그 실험 데이터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미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것, 이미지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지, 또 어떤 사물들이 들어있는지, 그 사물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내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을 한번 해보는 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즉 이미지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속에 있는 사물들을 한번 이제 찾아보고 그걸 인공지능으로 분석해보는 그런 내용이 될 거고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를 모으는 게 생각보다 그 IoT 센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것보다는 좀 간편하게 또 모아 보면 또 그렇게 간편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긴 시간을 요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한번 모아서 분석하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데이터를 모으는 작업이 중요하죠. 이렇게 데이터들을 좀 쭉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사실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 가지고 어떤 시계열 분석 같은 것도 이제 해볼 텐데요. 이제 그거와 좀 다르게 컴퓨터 비전 인식에 의한 사물 인식 기술도 데이터를 모아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그런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기법 자체가 또 하나의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으로 또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센서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를 모았잖아요. IoT 센서를 이용해서 원격에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 데이터를 쭉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이 센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센서라는 게 꼭 온도를 측정한다던가 뭐 진동을 측정한다던가 뭐 전류를 측정한다던가 하는 식의 그런 것만이 꼭 센서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자면 비전을 인식해서 그 비전 속에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어떤 그 카메라로 뭔가 사물을 찍어서 그 사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일종의 센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이제 그렇게 모아진 정보를 무엇인가 추가적인 분석에 활용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그 센서가 역할을 하는, 그 센서 역할을 하는 카메라로 사물을 인식하는 그 과정에도 이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서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좀 헷갈리시나요? 아무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센서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만든 IoT 센서들은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속에.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센서를 만드는 과정에도 이미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가 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특히나 비전 인식을 이용해서 사물 인식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더더욱 거기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다. 우선 1차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센서를 만들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럼 좀 복잡하게 뭐 거기까지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전 인식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 사물 정보 같은 것들을 모아 보는 그런 작업은 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것도 이제 제조 공정에서는 혹은 또 우리가 이제 연구실이나 이런 곳에서 실험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험을 한다는 과정은 대부분 눈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관찰하는 과정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설비나 기자재 같은 걸 이용해서 또 혹은 측정 기계를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신호를 측정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고차원적인 분석이기는 하겠으나 눈으로 무엇인가를 관찰해서 어떻게 양태가 변화되고 있는지 변화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비전 인식에 의한 사물 인식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관찰 혹은 센서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제조 현장이나 연구실 혹은 그 외 다른 많은 곳에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읽어드리고 수집하는 그런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겠다. 센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하여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들을 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이 비전 인식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또 인공지능에서 특히나 그 CNN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이라고 하는 요 기술은 특히나 비전 인식에 적용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어온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관점에서는요. 그래서 딥러닝의 관점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술 분야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 작업을 오늘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선 그래서 한번 이제 새 창을 하나 여시고요. 이제 한번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비전 인식을 작업을 할 때는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무튼 뭐 아주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파이썬을 다운로드를 받아 보겠습니다. 아마 설치가 되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처음 이제 파이썬을 접해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우선 파이썬을 설치하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파이썬을 설치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뤄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랭귀지죠. 파이썬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입니다. 그 랭귀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고 랭귀지의 명령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뭐 C나 이런 데에서 이제 컴파일러 프로그램들이 그런 일들을 합니다만은 파이썬은 스크립트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컴파일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거는 그러기 위해서는 python.org에 가서 파이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뭐 돈 내고 받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뭐 이런 것들은 다 무료 프로그램들이죠. 오픈 소스에 아주 참 좋은 그런 하나의 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자, 여기에서 다운로드에 가시면 여러분들 윈도우 쓰실 테니까 대부분 뭐 맥 쓰시는 분들은 맥OS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더 플랫폼은 예컨대 뭐 그 리눅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리눅스는 또 마침 요즘 들어서 뭐 우분투나 뭐 혹은 다른 그 디스트리뷰션들 보면 자체적으로 파이썬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최신 파이썬보다는 한 단계 좀 뒤로 가 있는 파이썬이지만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받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윈도우즈 걸 가서 받아 보겠는데, 파이썬이 최신 것들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버전들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신 버전을 받는 게 꼭 유리하진 않아요. 몇 가지 이제 제한점들이 아직도 있을 수 있고, 또 파이썬 랭귀지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물론 다른 랭귀지도 다 그렇긴 합니다만 다양한 정도의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라이브러리들을 여러분들이 파이썬 내에 가져와서 활용할 일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제 좀 최근 걸 사용하시면 다소 그 라이브러리들이 이전 버전에서 작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인 경우가 있어서 잘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돌이 나거나 혹은 호환성이 부여되지 않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all 릴리즈를 눌러서, 주로 지금이 13 버전이 최신 버전이니까 3.13이 최신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뒤인 3.12 정도 이런 것들을 받으면 좋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3.13, 12, 13, 11 이렇게 순서도 이게 릴리즈한 날짜가 이렇게 최신 거부터 이렇게 돼 있는데, 13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12 안 나올 것 같은데 12가 또 나와요. 여기 13이 2024년 12월에 나왔는데 12.8은 또 그때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13이 나와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으나 12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쓰고 있기 때문에, 또 써야 하는 경우가 제법 있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버전업을 해준다는 거죠. 이런 것만 봐도 이게
13 혹은 뭐 이런 게 나왔다고 바로 거길 쫓아갈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뭐 심지어 3.9도 여전히 나옵니다. 12월 달에 나왔죠. 13이 나온 이후에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서론이 좀 길입니다만 저는 보통 파이썬 12를 아직까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실 걸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3으로 했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정확하게 그것도 이제 문건을 다 찾아보면 확인이 되겠지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귀찮게 그런 걸 찾아보기 좀 그러시면 한 단계 밑 혹은 또 그거보다도 또 좀 아직은 좀 그래 그러면 한 단계 더 밑 예컨대 뭐 3.11 이런 거 쓰셔도 큰 문제가 없고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 한번 사용해 볼까요? 3.12 요거 3.12.9 그러니까 3.12 중에서는 그래도 최신 거.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여기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인스톨러를 바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보통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윈도우 인스톨러 여러분들 뭐 64비트 주로 많이 사용하실 테니까 요거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파일을 어디에다 다운로드 할 건지 해서 저장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운로드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가 끝이 나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셔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시면 돼요. 요거를 그래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바로 인스톨 나우 하지 마시고요. 요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환경 변수에다가 넣어 주실 수도 있는데 손으로 뭐 그래야 할 필요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게 당연히 환경 변수에 들어가 있어서 어디서 파이썬을 구동하더라도 어느 위치에서 구동하더라도 구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해 주시면 이제 설치할 거냐고 물어보고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쭉 이제 설치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석세스풀이 되고 아마 뭐 파일 이름 긴 거 사용하는 거 허용할 거냐라고 하는 버튼이 여기 아마 여러분들 나올 수 있을 텐데 그거 이네이블 시켜 주시면 디세이블인가요? 그 롱 이름 긴 거 사용할 수 있느냐 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파이썬이 설치가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파이썬을 설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가서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아두이노 혹은 ESP32 칩을 프로그램하는 디벨롭먼트 보드를 프로그램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했던 걸 기억하실 텐데 사실 이제 파이썬 같은 것도 여기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아마 파이썬 에디트 하시는 분들 중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가장 많이 쓰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파이참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예전에. 그런데 이런 걸 쓰시는 분도 지금 많이 쓰실 거예요. 파이참이라고 하는 이런 IDE를 또 파이썬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유행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젯브레인에서 나온 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대체로 아마 이 파이참보다는 오히려 비주얼 스튜디오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으네요, 사용자가. 그래서 어쨌든 요렇고요. 이제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하나 여셔야 되는데 이제 되게 이 파이썬 프로젝트는 폴더별로 구분해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개 파일을 여는 게 아니라 폴더를 여는 방식으로 그 폴더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 환경 안에 전부 보여지기 때문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폴더를 하나 눌러주시고요. 아마 적당한 위치에다가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이름을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여기 새 폴더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전 테크 뭐 이런 정도 해볼까요? 비전 인식이니까 비전 레코그니션 뭐 이런 말을 써도 좋겠고요. 적당히 이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폴더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폴더가 익스플로러 안에서 이렇게 열립니다.
그럼 이제 요 안에다가 파일들을 집어넣고 하면 지금 내가 작업하는 환경이 요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통일성 있게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저는 오픈 폴더를 해서 여러분들이 폴더 단위로 프로그램을 열고 닫고 하시는 그런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우선 웰컴 사인은 닫아버리고요. 여기에서 뉴 파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기 뉴 파일 하면 요 비전 테크라고 하는 폴더에 새로 파일이 하나 생기고요. 이름을 정하라고 하죠. 여기에 예컨대 뭐라고 할까요? 비전 메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비전 메인.py 뭐 이렇게 하나 이름을 지으시면 파이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이와 같은 아이콘이 생기고요. 아마 여러분들의 경우는 여기에 파이썬과 관련된 프로그램, 익스텐션 프로그램을 설치할 거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설치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냥 설치한다 이렇게 하면 좀 시간이 걸려서 설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파이썬 프로그램을 얘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파이썬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동 완성 기능들이 보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프린트 해볼게요. 첫 프로그램 처음 만들면 가장 많이 하는 걸로 프린트 하고 헬로 월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내가 작성할 수 있죠. 이때 너가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 되는지, 파라메타들 어떤 거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 다 보여줍니다. 예, 아주 친절하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팝업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죠. 아까 프린트 할 때도 PRI까지만 써도 뭘 쓸 건데 아마 너 이런 것들 생각한 거 아니야? 라고 알려주죠. 그중에 나는 프린트다 이런 걸 선택해서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편의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혹시 여러분들이 그걸 설정을 안 하셨다면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터프리터를 설정을 해서 파이썬 64비트 여러분들 12.9 설치하셨으니까 요거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파이썬 지금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과 파이썬 버전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여러 개가 깔려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아까 12.9 깔았지만 나 11도 필요할 것 같아. 왜냐하면 어떤 코드들은 내가 만들어 보니까 11에서만 돌아가대. 뭐 이런 거에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11을 깔아놓고 이제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프린트 월드 하시고 요것도 선택이 다 돼서 요와 같이 파이썬 환경이라는 것과 버전이 다 돼 있다 그러면 여기 플레이 버튼이 있죠. 이게 런 버튼입니다. 프로그램을 런 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런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콘솔 터미널이 뜨고 그 터미널 안에 요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파이썬 exe와 함께 뒤에 파이썬 코드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그 파이썬 코드가 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로 월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길게 패스가 풀로 다 나왔지만 사실은 파이썬에 띄워놓고 비전 main.py 이렇게 쓰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엔터를 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저기인데 이게 지금 현재 이 터미널 내에 이 파이썬이 지금 현재 완전히 저기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파이썬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여기서 실제로 이제 파이썬이라고 쳐보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가 간혹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제 설치할 때 패스 추가하는 걸 눌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뜨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보통 이제 그걸 눌러서 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요. 그럴 경우는 우선 패스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하냐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돼요.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검색해서 그냥 환경 이렇게 치시면 시스템 환경 변수 편집이 이제 가장 먼저 뜹니다. 그래서 요걸 눌러주시고 여기 이제 환경 변수라고 하는 요 메뉴가 있거든요. 여기 고급 탭에 요 환경 변수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패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패스에도 파이썬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패스에도 시스템 자체의 패스 함수에도 여기는 패스가 없나요? 여기 있죠. 여기 시스템 변수에도 패스해 보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냥 12하고 여기 스크립트가 빠졌네요. 여기에 스크립트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렇게 확인이 되고 확인하고 확인까지 눌러서 여기에다가 cmd 돌려가지고 한번 파이썬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되는지. 파이썬 눌렀는데 여전히 안 되고 또 똑같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는 아까 그런 과정까지 하시면 여기서 그냥 파이썬으로 뜨면 되는데요. 여기 약간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 이제 파이썬이 없으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가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찾아가지고 자 이거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지금 그런 파일이 없어요.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파이썬에 대해서는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앱 실행 별칭 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요게 그냥 앱 실행 앱이나 뭐 이런 식으로 실행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가장 정확한 시스템 설정 부분에서. 그럼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밑으로 잠깐만요. 예, 요건데 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 저 밑에 앱 설치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 파이썬 EXE에 대해서는 앱 설치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꺼져 있거나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아까 그 설치도 하고 환경 변수도 추가하고 했는데도 계속 그 파이썬이라고 치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로 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이 두 개를 꺼주시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꺼주시고 다시 들어가서 파이썬 치시면 그러면 그냥 별 문제 없이 바로 파이썬 까셨던 거 설치하셨던 거 3.12.9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가로 열고 뭐 테스트 하고 가로 닫고 하고 주시면 바로 프린트 명령이 제대로 동작하죠. 빠져나오실 때는 퀴트 하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퀴트 함수를 이용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도 아마 파이썬 치시면 바로 파이썬 컴파일러로 인터프리터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초기에 설치를 했는데 나는 안 돼요. 왜 자꾸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떠요?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문제를 겪게 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참 이게 처음 설치할 때 되게 이런 거 가지고 되게 헤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해당되는 답들이 잘 나오니까 아마 별로 어렵지 않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이런 일이 있을 때요. 한 가지 요령이 그냥 인터넷에 있는 현상을 그대로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정확한 그 답들을 알려주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해보시고요. 챗GPT 같은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설치가 됐고요. 이제 그렇게 설치가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가상 환경을 하나 구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상 환경 없이 나 작업할래 뭐 해서 작업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요즘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할 때 설치가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 가상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폴더 안에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파이썬 -m 그다음에 venv 뭐 my-env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뭐 적정히 뭐 여러분들 적당한 이름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게 비전 테크 관련되는 거니까 뭐 vt-env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름은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성하시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가 여기 하나 생기고요. 이 버추얼 인바이러먼트를 너의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있는 걸 선택할래? 그리고 yes 선택하시면 바로 여기에 버추얼 인바이러먼트, 버추얼 가상 환경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가상 환경으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이썬 화면을 닫고요. 파워쉘 화면도 닫고 다시 터미널을 하나 열어주시면 뉴 터미널 하고 여시면요. 원래는 옛날에 요 앞에 가상 환경에 들어가 있다고 이제 괄호 열고 표시를 해주는데 요즘은 그게 표시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요 파이썬 요 파워쉘이라고 하는데 가시면 여기 environment가 vt-env의 스크립트의 파이썬 가상 환경 속에 있는 파이썬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죠. 지금 3.12.9도 요것도 가상 환경 속에 있는 파이썬을 사용합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하시면 요 가상 환경에 있는 파이썬을 구동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여기 굳이 이렇게 좀 거기 이 화면에 표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걸 원하시면 바로 VTENV 이렇게 치시고 스크립트 치시고 액티베이트라고 치셔서 엔터를 치시면 가상 환경을 강제로 이렇게 액티베이트를 시켜주시고, 그것이 액티베이트가 됐다는 표시도 여기에 이렇게 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또 파이썬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파이썬 이렇게 치시면 당연히 3.12.9로 들어갈 거고요. 예, 그거는 시스템에 깔려 있는 파이썬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가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파이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파이썬은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걸 주로 권장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의 파이썬은 시스템 환경 내에서 사용하실 때 이것저것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서 라이브러리 설치가 거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서 쓰시고, 그렇게 하는 게 관리에도 좋아요. 특히나 몇몇 라이브러리들은 경우에 따라서 흔한 경우는 아닌데 어떤 라이브러리들은 충돌을 일으키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모든 라이브러리를 다 깔아놓고 쓰시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거기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환경을 별도로 구성하는 작업,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 환경을 하나 구성하고요. 이제 가상 환경이 구성됐으면 내가 여기에 어떤 라이브러리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PIP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데,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PIP 리스트 해보시면 현재 어떤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하나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PIP만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 이외에는 설치된 게 아직은 없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기본적인 파이썬을 이용한 파이썬 랭귀지 자체가 제공하는 함수들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필요한 기능들, 좀 복잡하고 어려운 기능들은 라이브러리들을 개발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그걸 새로 개발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웹캠을 하나 설치했다고 가정하고요. 웹캠을 하나 연결해 주십시오. 웹캠을 연결해 주시고 그 웹캠이 잘 작동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웹캠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이 되면 이제 그 웹캠을 이용해서 뭔가 프로그램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컨대 이런 거죠. 웹캠을 연결하셨다면 검색해서 카메라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카메라가 잘 연결된 경우에 카메라가 이렇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 얼굴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카메라가 이제 제대로 작동이 된 거고요. 초점을 자동 초점으로 바꿔줬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이제 작동된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그럼 이제 그 카메라를 한번 구동을 한번 해보는 거죠. 카메라가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려면 카메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실시간 카메라로부터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작업을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카메라가 잘 작동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고, 카메라의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번 오늘 먼저 실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한데요. 오픈CV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하나 필요합니다. 오픈CV가 뭔지 한번 우리 검토를 한번 해보실까요? 오픈CV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오픈CV라고 하는 게 오픈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 카메라 같은 것이 연결돼서 어떤 이미지가 공급이 된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의 폴더에 혹은 컴퓨터에 어떤 특정한 이미지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든지, 또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그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입니다. 이거는 C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C++로 아마 작성이 되어 있을 텐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미지를 처리하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실제 동영상 이미지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CV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전 관련된 작업들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그래서 오픈CV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설치하는 방법은 pip install, 이렇게 보통 이 명령을 많이 쓰실 겁니다. pip install 하시면 뭔가 설치를 한다는 거죠. install opencv python, 이렇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 사정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지금 저도 인터넷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까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가정에서 설치를 하신다 그러면, 혹은 인터넷 환경이 좋은 곳에서 설치를 하시면 그냥 순식간에 프로그램이 설치가 될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 설치가 됐습니다. 오픈CV라고 하는 그 자체 프로그램 하고요, 라이브러리 하고 넘파이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넘버 계산에 있어서는 넘파이가 상당한 그 효과가 있고요. 오픈CV는 넘파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걸 또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넘파이하고 그 다음에 오픈CV 파이썬, 이 두 개가 설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마 뭐 PIP 프로그램이 조금 오래됐다 싶으면 지금 24.3.1인데 25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해주라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추천을 할 겁니다. 이거를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넣고 그냥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뭐 선택이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픈CV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오픈CV가 설치가 됐으니까 이제 카메라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잘 열어지는지, 여러분들의 카메라가 실제로 이미지를 잘 받아들이고 그거를 동영상으로 실제 라이브 피드로 보여주는지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픈CV를 설치를 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가져옵니다. import cv2입니다. 오픈CV를 이제 부르는 명칭이 여기선 cv2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나중에 드릴게요. 자, cap은 cv2. 비디오 캡처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서 비디오를 열어주시고요. 아마 카메라가 하나 설치되어 있으면 그냥 0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while true, 무한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명령을 주기 전까지는 계속 돌게 되는 거고요. RET하고 프레임을 가져옵니다. 어디로부터 가져오냐면 cap.read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가져오고요. if RET가 true인 경우, 그러면 여기에다가 cv2 해서 image show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윈도우를 하나 열어가지고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뭐 이거는 웹캠 테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프레임 뭐 이렇게 가져오죠. 그 다음에 키는 cv2.wait 키를 한번 합니다. wait 키를 해서 1ms 정도 기다려 주고요. 그 다음에 if 키가 ord q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가도록 할게요. 브레이크를 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y를 브레이크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y를 브레이크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브레이크하면 와이에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이제 프로그램을 닫는 겁니다. 우선 카메라를 열었던 캡을 릴리즈 해줍니다. 카메라를 놓아주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윈도우가 열려 있을 테니까 cv2. destroy all windows를 해서 모든 윈도우를 닫아라.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 윈도우가 있다면 전부 닫아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핑을 쭉 해주시고요. 별다른 에러가 없이 이제 잘 그 타이핑이 됐을 거고요. 요거를 한번 런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런을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 뭐 저는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잘 되던데 여러분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그 코드를 다른 데서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직접 타이핑을 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대개는 이제 아마 파이썬 같은 경우 다른 데서 가져올 일이 많은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예제 프로그램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찾아내게 된다면 그걸 가져와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이지 하고 쭉 살펴보는 것보다 우선 한번 돌려봅니다. 그래서 뭐 에러가 나오면 에러를 수정해 가면서 돌려요. 그렇게 돌려놓고 나서 다시 코드를 들여다보면 혹은 에러가 나는 경우도 심지어 그렇게 에러를 보고 나서나 혹은 성공적으로 잘 돌려진 결과를 보고 나서 코드를 다시 보면 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예. 어떤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그 결과를 염두에 두고 보는 거기 때문에 훨씬 눈에 잘 들어온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파이썬 자체가 프로그램 랭귀지 자체가 그 써져 있는 코드를 읽기가 상당히 가독성이 좋다고 그러죠. 가독성이 잘 읽어진다는 말이죠. 대개는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을 쭉 연결하고 그런 일반 C 코드나 이런 거와 달리 암호문 작성하듯이 이렇게 규칙 랭귀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신텍스가 상당히 우리 말하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신텍스라고 합니다. 파이썬이. 실제 그런지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는데 뭐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우선 실행을 시켜보고 결과를 갖고 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해주시면 좋은데 일단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돌려보시면 자 프로그램을 돌려주고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처음에 웹캠을 여는데 윈도우인 경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웹캠이 열렸습니다. 그죠? 자 열렸고 웹캠으로 이렇게 돌려보니까 예 저도 지금 있고요.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나 뭐 이런 거 시계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도 상당히 잘 카메라 정보가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Q 버튼을 키보드에 Q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Q 버튼이 있습니다. Q 버튼 눌러주시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Q 버튼 눌러주시면 예 프로그램이 닫힙니다. 여러분들 이거 돌릴 때요. 여기에 있는 그 윈도우 닫힘 버튼을 이용하면 닫아지지가 않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 닫힘 버튼 있죠. 이거 아무리 눌러도 다시 윈도우가 떠오릅니다. 그건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아무튼 Q를 눌러 주시면 프로그램이 닫힙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제 보시고 나서 이제 이걸 한번 싹 들여다보는 거예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수 있는데 우선 CV2 즉 오픈CV를 불러옵니다. 임포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캡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그것은 비디오 캡처 CV2에 있는 비디오 캡처로 말하자면 웹캠의 비디오 캡처 기능을 활성화시킨 겁니다. 이 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요. 그런 다음에 while true라고 하는 무한 루프 여기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냥 별도의 뭐 어떤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도는 거죠. 끝에 있는 브레이크가 빠져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일 때 키 Q를 눌렀을 때 이 키는 어디서 가져왔나요? cv2.wait key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키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계속 돌면서요. 계속 무한히 빠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으면서 키 값을 가져왔고 키 값이 우연히 Q가 되는 경우 우리가 Q를 눌렀을 때겠죠. 그런 경우 브레이크가 된다는 거죠. Y를 브레이크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하고 카메라를 잡았던 그것을 놓아주고 그 다음에 윈도우를 닫아준 거예요. 자 그럼 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한번 볼게요. while 루프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까 여기 캡을 비디오 캡처로 하나 생성을 했는데 그 캡으로부터 리드를 했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나 리드를 한다는 거죠. 리드를 하면 리턴 값이 뭐가 주어지냐면 함수에 의한 결과 값이 RET와 frame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결과 값이 옵니다. RET는 이 true 혹은 false 값이 옵니다. 뭐냐 하면 이 read라고 하는 함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그러니까 카메라로부터 프레임을 한 장면을 읽어오라는 거거든요. 이 read라고 하는 명령이 한 장면을 잘 읽어왔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고요. 잘 읽어왔다면 그 잘 읽어온 결과가 fr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뭐 직관적이죠. 뭐 그거 자체입니다. 뭐 별다른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카메라로부터 장면 하나를 읽어온 거예요. 모든 동영상은 사실은 한 장면 한 장면 읽어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죠. 그 장면들을 겹쳐서 보여주면 빠른 속도로 겹쳐서 보여줍니다. 1초에 몇 번요?
여러분들의 카메라 성능에 달렸겠지만 오픈CV는 기본적으로 1초에 30번 정도를 읽어옵니다. 카메라가 아무리 빨라서 60번, 100번 뭐 이렇게 보내준다 해도 오픈CV는 우선은 30분만 읽어옵니다.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 정도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왔을 때마다 한 프레임 읽어올 때마다 true인지 false인지 값을 같이 읽어옵니다. 대부분은 뭐 카메라가 잘 작동한다면 RET 값은 true겠죠. 그래서 if true RET 값을 확인합니다. if true면 그러면 이제 밑에 걸 수용하고 true가 아닌 경우는 수용 안 하고 계속 돌겠죠. 자, 그러나 어쨌든 수행을 했습니다. true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봤더니 IamShow라고 하는 함수를 구동을 해요. IamShow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던 여러분들 윈도우 하나 그걸 띄우는 겁니다. 한 장면을 읽어온 한 장면을 띄워서 윈도우에 띄워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윈도우 이름이 웹캠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의 이름입니다. 그럼 고유한 명칭이에요. 나중에 이 이름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어딘가에서 참조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막 적으면 안 되고요. 뭔가 일관성은 있어야 되겠죠. 어쨌든 IamShow를 하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여주는데 화면을 얼마 동안 보여줘야 되느냐는 거죠. 예,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면 되나요? 아니면 화면이 어느 정도나 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웨이트 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잠깐 기다려줍니다. 얼마 동안이냐 하면 1초를 기다려준다는데 이게 1초가 아니고요. 1ms입니다.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 동안 잠깐 기다려요. 근데 사실 키 입력을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입력이 있으면 그 입력 값을 키라고 하는 값에다가 저장하는 것이죠. 안 눌러지면 뭐 -1 같은 그런 우리 이제 키 값에는 없는 어떤 값을 리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뭐 none을 리턴하던가 뭐 그러겠죠. 근데 어쨌든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값이 리턴이 되면 그 값을 비교를 한번 해봐요. 첫 번째, if 키가 q인지 키 값을 이제 읽어오는 거죠. q라고 하는 키 값에 해당하는지 이게 ord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ord 함수로 읽어와서 q 값을 보여주는 q 값을 비교를 하는 거죠. 키 값이 q를 누른 값인지 q에 해당되는 코드 값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키 값이 q에 해당된다면 브레이크를 한다는 거죠. q 버튼 누르면 y를 브레이크 한다는 겁니다. while 속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뚝 들어와서 갑자기 여기서 브레이크가 탁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밖으로 빠져나가죠. 만일 아무것도 안 눌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또 한 프레임 읽어오고 보여주고 키를 기다리고 또 한 프레임 읽어오고 보여주고 키를 기다리고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계속 어떤 동영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1초에 몇 번 반복한다고요? 30번 정도 새롭게 들어옵니다. 물론 뭐 정확히 30번이 들어오지 않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정확하게 30번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혹가다 있을 수 있고요. 뭐 대체로는 30번을 보내겠지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요거는 1초에 30번씩 계속 지금 반복 새롭게 프레임들이 바뀌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화의 원리 같은 거죠. 정지되어 있는 동영상,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무한히 빠른 속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면 그러면 그게 이제 움직이는 영상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쇼하고 기다리고 돌아가고 쇼하고 기다리고 돌아가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키 값을 Q를 누르는 순간 프로그램이 닫아지면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브레이크 값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릴리즈가 되고 디스트로이 올 윈도우. 뭐 프로그램 자체는 아주 상당히 직관적입니다. 그죠? 다소 실망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뭔가 비디오를 보여주는 방법이 아주 프로그램적으로 아주 신박한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주 노가다입니다. 그죠? 읽어오고 보여주고 읽어오고 보여주고 읽어오고 보여주고 상당한 노가다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전을 하나 읽어와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보여준 비전들에서 뭔가 우리가 작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작업을 해볼 수 있느냐? 여기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값을 읽어왔잖아요. 이 프레임에다가 이 프레임이 이제 한 장면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건데 이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면 한번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다가 프린트 프레임 하고 해보겠습니다. 뭐 제대로 프레임을 읽었든 못 읽었든 프레임을 한번 출력을 해보라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런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뭐 화면이 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요거 다시 중단시키고 한번 볼게요. 이게 뭐가 왔는지 한번 볼게요. 요게 한 번씩 반복되는 게 여기서부터 요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요까지. 예.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이게 640, 480이니까 480줄이 한 프레임에 옵니다. 요게 480줄씩. 그렇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중간에 이제 여기 세 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새로 시작되는 건데, 예. 이렇게 주르륵 요게 한 줄, 요게 한 줄 이렇습니다. 뭐 제가 한 줄이라고 표현하는데 뭐냐면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까 다시 이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디세이블 시키고 요 숫자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 요렇게 이제 이미지가 오죠. 이렇게 오면 이미지가 요 각각의 포인트들마다 어떤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픽셀 정보라고 하죠. 그 픽셀 정보를 말해주는 겁니다. 한 픽셀이 여기에 있는 거 요겁니다. 요만큼이 한 픽셀이에요. 한 픽셀에 대한 정보죠. 그러다 보니까 요 한 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요 픽셀들 각각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여기 있는 게 640개의 픽셀 정보인데 이게 뭐 다 표시하기가 뭐해서 점점점 하고 말았는데요. 640개의 픽셀 정보를 한 줄에 쫙 표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줄은 또 640개. 그게 몇 줄이라고요? 480줄. 그래서 640, 480의 가로 세로 규격을 가지는 이미지를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러면 요 한 픽셀점에 3개가 있다. 이게 3개가 있다는 게 뭘까요? 혹시 여러분들 한 픽셀을 표현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RGB라고 그러죠. Red, Green, Blue. 3개의 값으로 표현을 해 주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이게 RGB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BGR입니다. BGR. 블루의 값, 그 다음에 그린의 값,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강도죠. 블루의 강도, 그린의 강도, 레드의 강도입니다. 예. 그 BGR 값의 강도죠. 어떤 범위에 있습니까? 그 강도는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255니까 8비트인가요? 네. 그 정도의 값을 가지는 거죠. 8비트 정보. 8비트의 색깔 값을 8비트의 색깔값 레벨을 가지는 거죠. 그것을 블루, 그린, 레드 3개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모든 색깔을 우리가 다 표현을 할 수 있죠. 물론 뭐 모든 색깔은 아닙니다. 250 곱하기 250 곱하기 250개의 색깔을 표현해 주는 것이기는 하겠는데 그 정도면 아마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런 정보의 값을 여기에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640포인트, 480줄. 어마어마한 정보죠. 그걸 수열 형태로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거면 사실은 이미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수열 값의 매트릭스 값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 프레임 값을 이제 매트릭스라고 이해하고 그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매트릭스에다가 예를 들어 더하거나 빼거나 뭐 어떤 특정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뭐 그쪽 부분을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실제 이미지에도 특정한 부분이 삭제가 되거나 특정한 부분이 강조가 되거나 혹은 색깔이 변하거나 그다음에 초점 같은 것을 바꾸거나 하는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넘파이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와 같이 숫자 계산을 하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왜냐? 이 수열로 되어 있는 매트릭스로 되어 있는 이 숫자로 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 여기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이미지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넘파이라고 하는 숫자 계산에 적합한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이 숫자 계산으로 되어 있는 숫자로 되어 있는 이 매트릭스 정보를 계산을 잘 하면 그러면 그 안에 어떤 사물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떤 특정한 모델, 특정한 계산 방법을 담고 있는 계산 정보를 담고 있는 계산하는 방법이죠. 계산하는 방법을 담고 있는 어떤 파일이 있어서 그 파일 속에다가 집어넣고 프레임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분석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물론 뭐 설명을 드리는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좀 아마 충분히 상상력과 내용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수학적인 재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별 문제 없이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영상은 일단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까지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그러면 실제로 비전인식 알고리즘을 돌려서 인공지능 모델이죠. 인공지능 모델을 돌려서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별도로 코드를 다시 작성하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실제로 돌려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점 이 코드에 친숙해지셔서 이 코드가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